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대비 희망하기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짧게 한 15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책을 펴시진 않고요.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인물 중에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할 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이제 제 6회 행정사 시험에 수석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현재 행정사법인 리더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을 지금 현재 전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을 저는 이제 주로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단체 사단법인 있으면 저에게 아낌없이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덕분에 이제 다른 공공기관,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자문위원, 평가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12월 5일 날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올해 이제 잘 마음을 다지시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OT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강의 계획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지금 이 강의는 일반 행정사만 계시면 됩니다. 네, 번역과 회사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전혀 도움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정사 실무법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2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12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제 색깔로 구분할 수 있도록 너무나 또 이제 노란색이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노랭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고, 이게 기본서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파둥이 해가지고 심판 사례 를 이렇게 두 가지 기본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교재가 있는데 핸드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두 가지를 좀 섞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험생 의견에 따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필수로 가지시면 되고요. 하얀색은 흰둥이는 꼭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만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 교재만 하시고 다음 주도 이 교재만, 다음 주부터 파란색 두 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답안 쓰기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신 분도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오늘은 이 노란색 이거 하나로만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는 그 책 제목이 요약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서, 갑자기 책을 이거는 이제 심판 사례고, 이게 핸드북인데 이걸 요약서로 이해를 잘못하신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얇으니까 이게 요약집으로,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 책 제목을 이제 기본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은 사비연필,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사비연필로 하시고, 형광펜을 이제 초록, 분홍, 파랑, 노랑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교재 필수 표기하는 건 알려드리고 강의 특집과 강의 일정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먼저 이걸 띄웠으면 됐네요. 네. 그러네요. 예, 필수, 이거 두 가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 두 가지 교재를 3개월 동안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색깔이 좀 안 나오네요. 그 분홍색을 제가 이제 목차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혹시 화면에 좀 나오나요? 저기 TV로 보시는 분은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앞에 보시는 분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목차 로마자는 초록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목차라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는 분홍색, 그 다음은 파란색.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목차 순서대로, 그래서 초분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문은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펜으로 하신 분들이 기본 강의 때부터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책을 한 번만 볼 건도 아니기 때문에 책을 앞으로 최소한 5번, 많게는 20번, 저도 동차로 준비했을 때 저도 한 15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될 책을 처음부터 너무 지저분하게 하기보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연필로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익숙한 내용이지만, 아니, 약간 낯선 내용이지만, 나중에 자주 보다 보면, 안 봐도,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목차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색으로 먼저 칠해도, 오늘부터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일정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자, 다음 장 보시면, 오늘 2월 9일, 그 다음에 2월 16일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답안 쓰기, 저희가 심화 강의 때부터 답안 쓰기를 약간 이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2회까지 행정사법, 저희가 과목에 행정사법, 사례, 심판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송사건 절차법 3과목이 있는데, 행정사법을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을 다음 주에 답안 작성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OT를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3회차부터 답안 쓰기를 할 건데, 시간을 약간 여러분하고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수업은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데, 답안 쓰기를 좀 30분 정도. 그래서 4문제를 제가 해드릴 거고, 그러려면 수업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1시 50분부터 여러분이 답안 쓰기를 하시고, 만약에 조금 좀 늦게 하셔야 돼. 이거는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는 옆에서 감독은 할 겁니다. 누가 참여하는지, 네, 그렇게 보고는 있을 거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답안 쓰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답안, 이제 수업 끝나는 시간은 5시 20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만 여러분이 조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행정사법 2문제 해가지고 4문제씩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9회차부터 비송사건 절차법을 들어갈 거고, 그때서부터 여기에 제가 표기가 좀 다른데, 여기는 행정사법은 안 하고요. 심판법 2문제, 비송사건 2문제. 여기에 표기가 좀 잘못 나왔는데, 그래서 행정사법은 안 하고요. 심판법 2문제, 비송사건 2문제.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다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다 나눠드릴 거고,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보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어차피 시험장에 보고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고 쓰고 들어갈 거니까 지금부터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안 쓰기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어떤 문제로 낼 건지 다 알려드리고 다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부담이 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회, 10회, 11회, 12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결국 4문제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3월 16일만 제가 김명수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수업을 오전 오후를 좀 바꾸는 걸로 했거든요. 제가 개인 일정이 다른 일정이 좀 생겨서 괜찮으시면 3월 16일만 제가 오전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문제풀이를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때만. 그래서 3월 16일만 문제풀이를 못하고 이날만 제가 이제 오전에 하고 김명수 선생님 오후에 해주시는 걸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양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 이거를 굳이 안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대략 2시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5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고 첫 교시는 이제 오늘 다음 주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3회차부터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미리 답안 작성 30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30분 정도는 밑에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2층으로 내려오셔서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고,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6시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엄청 싫어합니다. 도대체 뭘 하길래 네, 계속 있는지 하고. 그래서 계속 있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특징, 그리고 강의 특징 중에 자, 강의 앞장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강의 특징에 강의는 총 12회인데 강의 특징에 보시면 이거는 좀 중급 강의라서 기본 강의보다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좀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인즉 꼭 답안에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에 꼭 필요한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행정심판 같은 경우 절차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행정심판 어떠한 이제 심판 청구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절차 답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하진 않고요. 답안 작성이 꼭 필요한 위주로 심화 강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답안 작성 스킬을 좀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안 쓰기 할 문제는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수업에 못 들어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 계속 올려드리니까 카페를 통해서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타 학원생들도 카페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전 문제는 계속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삭제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미리 답안을 써야 될 문제는 올려드린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당 8분씩 하시면 4문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8, 4, 32. 32분이어야 되지만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30분에 그렇게 한다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수업을 바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은 제가 채점을 해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어차피 보고 쓰셔도 되고 이미 문제를 나눠드린 거니까, 다만 어떤 식으로 점수 채점이 되는지는 제가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사가 제가 채점을 안 한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리고 행정사 심판 사례 문제로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거지, 다른 강사분도 답안 쓰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다른 강사분은 왜 답안 쓰기 안 하냐라고 해서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더 들여서 여러분이 답안 쓰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이지, 그러니까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꼭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만큼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쓰기는 빨리 하면 할수록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고 이제 그 채점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때 그 했었던 점수들은 다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 카페에 리더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수업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이라고 그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페에 들어오시고 가입을 하셔도 되고 선택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작년에 모의고사 했었던 점수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보통 60점 이상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점 밑으로 꽈락은 제가 이제 그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높은 60점대를 보시면 좋지만 여러분은 이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40점 이하인데도 합격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덜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겐 좋은 사례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40점 이하인 경우에도 합격을 하신 분들 사례를 좀 보시면 이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점수 사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올라갔던 점수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합격하신 분들 그걸 한번 참고로 여기 카페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은 목차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형광색으로 목차를 하시고요. 필기는 꼭 연필로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전차법은 공부 방법이 약술로 나오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만 먼저 하시고요. 결국은 행정사법은 조문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외우시면 돼요. 똑같이 외우면 되긴 합니다. 절차법도 똑같이 외우면 돼요. 다만 안 외워져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천천히 호흡을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 천천히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걸 일단 목차만 외우시면 나중에 다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목차인 것 같이 약술이지만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비송사건 실무제요라는 책을 압축해서 시험에 20점에 맞추어서 해드린 건데, 약간 용어가 좀 안 맞거나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색한 게 아니라 그 책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를 믿고
지금 책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법은 교재대로 그 책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하지만 시험은 어차피 논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논점을 심판 사례집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심판 사례 할 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행정사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은 책을 그대로 기본 그대로 보시면 되고 심판법은 사례 위주로 사례집 파란색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죠. 이제 이것도 봐야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것만 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더 당황한 건 이것만 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까 그랬죠. 안 봐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책을 두 가지 다 봐야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임박했을 때 이것만 보셔도 되긴 합니다. 머릿속에 논점이 다 들어와 있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답안 쓰기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답안에 쓰지 못하면 0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사례집에 사례 풀이를 했던 이거랑 그 다음에 단문을 했던 풀이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도 못 쓰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면 되냐 이것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문제를 나눠드렸을 때 도저히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 아직은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해도 됩니다. 대신 공간을 비워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 1-1 목차 잡고 목차만 딱 잡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됐고 내가 공부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대신 목차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 아예 백지인 사람도 있어요. 아예 백지인 사람은 0점이잖아요. 그러나 목차만 내가 지금부터 내가 지금 2월 9일이잖아요. 2월 9일에는 내가 시험을 지금 만약에 시험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며칠인가요? 9월 27일인가요? 27일 날 내가 이때 저는 65점 기준이거든요. 이때 65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어느 때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요. 아까 그때가 그때일지 않을까요? 한번 사례 모의사 때이면 될 것 같아요. 한 6월 중에 6월이나 한 7월 중에만 딱 이쯤에 걸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한 50에서 55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수준까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목차만 하는 게 맞겠죠. 지금부터 다 완벽하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차만 하셔도 됩니다. 목차만이라도 준비만 하시면 신기하게 내용을 글짓기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내가 이 공간에 한 이 정도 양인 것 같아 라고 하신 다음에 목차만 딱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그 저한테 모의고사 하신 분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채우겠습니다 쓰시더라고요. 제가 굿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채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채우셔도 돼요. 그냥 목차만 하시고 저한테 이제 계속 하시면서 이제 채우시면 되죠. 그리고 자, 다음은 뭐 약술도 똑같습니다. 약술도 이렇게 목차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목차만 띡띡띡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한 게 있으면 키워드만 적으셔도 되죠. 다만 이런 것들은 두 문자는 적지 마세요. 제발 두 문자를 적으시더라고요, 여기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죠. 전문 용어니까. 뭐 어떻게 했겠죠. 근데 제로 감점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써야 되는 거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풀어 쓰는 게 낫죠. 차라리 목차만 적던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보여드렸는데 아직 이제 오늘 처음 제 수업 들어오신 분은 강의를 아직 1회독을 안 해보셨거나 아직 여러 번 안 보셨기에 앞다리만 뒷다리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 코끼리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틀린 걸 질문을 하시고 저보고 답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책을 좀 많이 여러 번 보시면 전혀 부질없구나.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랑 이제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 중에 12긴 중에 합격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을 해보면 여러분이 행정사로서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 심판을 하다 보면 아,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구나. 그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면 수험에 적합한 내용 위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실무법으로도 81점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11회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내용 똑같이 알려드렸고 이분이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답안 쓰기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자신 있는 문제부터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가 공간이 남았더라도 항상 왼쪽부터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쭉 채우시고 여기가 남았네? 그렇더라도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문제당 8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8분 안에 쓰시는 연습을 하시고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대목차 외에는 나머지 다 붙입니다. 다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띄우는 거는 큰 대목차만. 그 이유는 빡빡하게 보이게 하려고 해요. 채점자한테 빡빡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오른쪽 여백을 여기를 남기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때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넘기는 이유가 여기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았을 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남는 경우 그 여백을 채웠더니 이분이 무려 81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를 계속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적으라는 것만 적으신 다음에 그러면 평균 한 65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점. 저의 목표는 65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 실무법 65점만 받아도 이 과목으로는 무난한 겁니다. 한 과목에 올해 그 작년에 점수 평균 점수 몇 점인지 아신가? 53.31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과목에 이렇게 받으시면 한 과목에 나머지 과목이 특별하지 않고 뭐 꽈락 다 변하고 한 과목 53점 나오더라도 아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법으로 제가 이제 뭐 70점, 80점을 받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으시면 충분히 이 점수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을 60점 다 넘으시면 인원 상관없이 다 합격입니다. 다. 실제 지금 저희가 그 합격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그 정 과목, 네 과목이 다 60점 이상만 받을 수 있으시면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과목마다 어떻게 60점을 받을지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제 건 알려드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기본 강의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혼자 달리면 외로우니까 같이 달리면 네,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어떻게 여기 결승선에 같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OT는 다 했고요. 자,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자, 노란색을 펼쳐 주시고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노란색을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 목차를 맨 앞에 보시면 그 책 목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법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책을 펼쳐 보시면 이 목차가 있을 겁니다. 자, 있으신가요? 네. 네. 먼저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목차가, 오늘은 이제 행정사법 가볍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행정사법은 총 18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말 그대로 하나하나 이제 수평적으로 돼 있으면 개수가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면 양이 확 줄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 1번과 2번은 총칙이라고. 그래서 오늘 처음 책을 보시는 분은 이렇게 옆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1번, 2번 옆에다가 총칙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 3번부터 7번까지는 요건이라고
하시고, 업무 신고는 절차, 그 다음에 효과는 이제 신고 확인증은 효과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제 10번, 11번, 12번은 약간 또 개념이 좀 달라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13, 14는 또 효과, 그 다음에 주제 15, 16, 17, 18은 제재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가 공부해야 될 18가지 파트를 약간 구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1번과 2번은 총칙, 그 다음에 주제 3, 4, 5, 6, 7번은 요건, 그리고 절차, 업무 신고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민법에서 실체법을 오늘 이제 수업 첫 들으셨을 텐데, 아직 개념물 전반적인 것만 이제 하셨을 텐데, 보통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법률은 어떤 효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처럼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명확한 그러한 근거로 나오는, 그러한 개념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학은 어떠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대생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돼야지?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요. 약속을 해놓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해놨냐면 절차라는 걸 해놓은 거죠. 이걸 갖추어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구분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5가지. 저는 요건을 5가지로 본 겁니다. 누가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요건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요건으로 갖춘다라고 보았고, 실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실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나눠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절차를 이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면 그 결과가 효과인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나머지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 취소와 정지, 벌칙,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강력한 것만 이렇게 2문자로 자결실 행사,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법인, 만약에 업무 신고를 행정사, 개인만, 자연인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하는 경우 또 따로, 그래서 설립 절차, 수행 방법 수, 해산해, 그래서 설수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게 제재 규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소, 정지, 벌칙, 과태료 해가지고 2문자로 제가 치정, 벌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자결실행사, 설수의, 치정벌태 이 3가지 2문자만 오늘 기억을 하셔도 오늘 충분히 그냥 딱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결실행사 5가지를 갖추어서 업무 신고하면 그 결과가 신고항의증이 나오고, 신고항의증이 나오면 행정사의 권리가 뭐 있어요? 도를 받는 거죠.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못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의무가 있겠죠. 이에 대한 신의성실, 성실 수행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잘 못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는 취소가 있거나 멈춰지게 되는 정지가 있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벌칙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단계는 아니지만 약간의 조금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태료, 이렇게 4가지 벌칙이 있다, 이런 제재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심플합니다. 네, 행정사법은 심플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이제 하나씩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문자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여기도 이제 넣게 되면 앞자만, 업무의 업, 종류의 종, 그래서 업종 자결 실행사,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문자로 하면 업신, 앞자만 따가지고 업신 설수회, 설수회는 행정사 법인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잠시 후에 이따 3교시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절차의 설, 그 다음 수행방법의 수, 해산의 해, 그 다음에 권리의 권리, 그 다음 의무에서 권리의 치정벌태, 이렇게 2문자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 자결실행사, 설수의 치정벌태,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거 지금 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뒷장에 있습니다. 네, 심화 강의 때 다 나눠드렸는데 미리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제는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간 흐름으로 이제 행정사법도 절차법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절차랑 그다음에 실체랑 같이 행정사법은 절차법하고 행정사법 네. 절차법하고 그다음에 실체법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체법은 뭐냐면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걸 실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체가 있다. 그다음 절차는 흐름 보통 행정 관련된 법령은 보통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법은 행정사 권리도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랑 실체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업무 신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딱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앞단에 5가지 요건을 갖추고 이 요건을 서류로 준비한 다음에 업무 신고 서류에 접수를 합니다. 그 결과가 신고 확인증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심플합니다. 나머지 다 없어도 돼요. 결국은 업무 신고를 위해서 그리고 신고 확인증을 위해서 신고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그때서부터 행정사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 공부하는 거고 행정사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고 확인증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신고 확인증 받으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으로는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칙부터 2페이지 총칙부터 보시면 자, 목적 그 다음에 행정사의 업무 그 다음에 제한 그리고 오른 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정사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행정사 업무와 행정사의 종류는 이게 뭔가 딱 무자르듯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20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목차를 했지만 행정사 업무와 행정사 종류 그러니까 총칙이란 건 공통적인 개념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사의 업무를 저렇게 이제 행정사의 목적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어떠한 행정사법에 있는 내용이든 행정사법의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가 이제 행정사 목적을 먼저 제가 위에다가 먼저 적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출도 작년에 12회 때 나왔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첫 페이지에 나왔던 거라서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래도 점수는 잘 받으셨더라고요. 일반 행정사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다들 그냥 행정사에 대해서 그냥 대부분 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점수는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무려 71점도 받으신 분, 작년에 이제 관악산 너구리는 이제 쓰신 분은 그냥 행정사 적었는데 그냥 71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준비된 대로 행정사법 문제는 그냥 준비된 대로 이렇게 답안지 쓰시면 대부분 다 점수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답안쓰기 20점에 맞춰서 책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 업무는 저렇게 목차, 행정사법의 목적, 행정사 업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이렇게 하는데 목차가 너무 좀 약간 양이 적어서 오른 페이지에 있는 3페이지에 있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그 4가지를 딱 넣으시면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안 쓰기 할 때 제가 하나 이제 예시로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법의 목적을 보시면 아까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요건과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그리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법 목적도 요건과 뭐 절차, 효과로 되어 있겠지만 여기는 절차는 없고요. 앞단이 거대한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제도를 만들면 그리고 뒤에가 e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익, 행정 편익이 도모가 되고 행정제도가 발전된다라고 이렇게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은 거죠.
실제 행정사 제도를 만든 것만으로 해서 편익이 도모될지 뭐 제도가 발전될지는 뭐 검증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어떤 연구를 했겠죠. 진짜 뭐 그럴 거라고 해서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수학처럼 딱 떨어지진 않지만 약속을 행정사 제도만 잘 갖추고 잘 이렇게 운영을 잘 하면 결국은 국민 편익이 도모되고 제도가 발전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행정사 업무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7가지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작장역대 인상법 해가지고 제가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의 작,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작, 그 다음에 3호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의 역, 그 다음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의 대,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의 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의 상, 마지막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해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작, 역대, 그 다음에 인상법 두 문자로 7가지. 그래서 행정사 업무는 7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수만 아니면 두 문자가 딱 내리에 박히시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작장, 역대, 인상법.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글씨를 좀 너무 작게 나온 것 같은데 대행과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행을 찾아보시면 1호와 그 4호의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5호에는 인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해가지고 대리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대행과 대리의 차이는 대행은 건별로 계속 여러분 위임장을 매번 불편하지만 매번 그렇게 접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대행이고요. 대리는 한번 위임을 받으면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인가 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건별, 그 다음에 대리는 포괄, 위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중에 또 나오는 게 법률과 법령이 나옵니다. 법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통과된 그런 법률이라고 하는 거고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만을 법령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령이 나오는 것 중에는 여기 나오죠. 그리고 법률은 나오는 건 여기 앞에 나오죠. 그리고 옆 페이지 3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도 여기 나오죠. 법률.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눈에 아직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부 이제 하나씩 다 눈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자, 2호 읽어볼까요? 권리요금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호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호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6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도 이걸 머릿속에 있으시면 특히 목적과 행정사 업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업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자격사들은 자기 법률을 다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정확하게 나의 업무가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제한을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즉 뭐가 빠졌나요? 명령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는 우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만 국회를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 업무는 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변리사법. 특허청에 제출하는 업무는 제가 못하는 겁니다. 변리사법에 의해서 제한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치명적인 건 이런 제한된 업무가 늘어나면 엄청나게 타격이 크겠죠. 이제는 앞으로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보시면 세 번째가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 2조에 따른 게 작장역대 이상법 7가지인데 그 7가지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법률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이 되는 경우도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재작년인가 이제 경영지도사법에서 시행령으로 우리 업무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법률 위반된다는 걸 알고 나중에 입법을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법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거를 한번, 의미를 한번 둘까요? 자, 이제 제가 크게 나눴는데, 자, 1호와 4호를 묶어서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다음에 4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된, 즉,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내가 작성하고, 그리고 이를 제출하는 걸 하나의 세트인 거죠. 작성과 대행. 작성과 제출이 하나의 세트인 거고, 그리고 2호는 행정기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대표적인 게 계약서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경우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작성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를 대행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제 시행령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자, 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 2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이제 저희 행정사법 시행령에 저렇게 하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진정건의, 질의, 청원 및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에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각종이 없어요. 여기 밑에는 각종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옛날에 이게 한 줄로 돼 있었어요. 한 줄로. 그러니까 이거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실수한 거죠. 이렇게 한 줄을 수학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를 한 줄에 있던 걸 내리면 여기도 각종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이제 여기도 이렇게 각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법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다라고 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우리가 못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각종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느 수험생분들이 되게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이렇게 종류를 해놨는데, 가와 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각종이 밑에 1번, 2번, D로 붙었잖아요. 그러나 1번에도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행안부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입법을 나중에 다시 이거는 잘못한 거라서 오기가 되었다라고는 인정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권리 의무. 그러면 2호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서는 여기는 각종이 앞에도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 있네요. 각종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권리 의무에 대한 종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용어의 차이는 김효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앞에 진정건의 질의는 뭐 1차 하시는 행정법 교수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대생이 아닙니다. 네, 저는 법대생이 아니니까 저한테 법적인 거를 막 물어보시면 저도 막힙니다. 네,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행정사이지, 저는 직업이 행정사이지 법률가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분석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의미는 뭐냐면, 아까처럼 만약에 그냥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 중에 제한이 되어 있으면, 저희 업무지만, 원래 우리 업무지만
특히 예시로 변리사법은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특히 못하려면 법률에 의해서만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그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하려면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즉 법률이든 명령이든 다 적혀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법률에 의해서 일부를 못하는 경우는 이거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아예 우리가 못해요.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면 큰일 나겠죠. 거기다가 이제는 또 하나가 허용이 되는 경우 제가 예시로 이번에는 아예 가져왔습니다. 매번 이제 제가 환경 관련된 어떤 경우 못한다고 제가 예시를 했는데 진짜 있거든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제16조 4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환경 관련된 인허가를 많이 행정사들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제정을 한 것 같아요. 환경 컨설팅 회사를 등록을 하면 그중에 뭐가 있냐면 환경 관련 등록도 하고 인허가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놓은 거죠. 여러분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허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점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하니까. 다만 이런 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것도 중복된 침해가 되잖아요.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이것도 침해이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면 계속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신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일반인들은 민원인들은 필요한데 여러분이 일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거나 허용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만 이렇게 제한이 되거나 허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는 법률 플러스 명령.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는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시는 행정기관, 여기는 행정기관의 서류라 보시면 되고 또 이쪽도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도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기관 상관없이 여기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은 행정기관 상관없습니다. 행정기관 상관없이 만약에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 중에 어디가 더 넓을까요? 이쪽이 더 넓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행정기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여기가 더 넓을 거고 여기도 제한이 되거나 허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예시를 이쪽으로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행정사가 합격을 하신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이 허용되는 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를 많이 그리고 이쪽 업무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훨씬 더 이제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이제 그리고 3페이지 위에 보시면 행정사의 종류가 있는데 행정사의 종류와 종류별 업무 범위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 종류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의 종류는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 행정사, 해제 행정사, 번역 행정사 세 가지로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행정사 보시면 해운 또는 번역 업무를 제외한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 해사 행정사는 번역 업무를 제외한 그리고 해양에 관련된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역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 서류의 번역, 제출 대행을 하는 행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해사 행정사는 바다 위에 육지에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예시로 선박을 음주운전했을 때는 해사 행정사가 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그래서 선박과 선박이 사고가 나거나 또 선박에 대한 뭐 바다 위에서 근데 선박이지만 육지에서 무언가 등록을 하거나 하는 거는 또 행정사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해사 행정사, 일반 행정사와 충돌이 있을 때는 일반 행정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도 등록하는 경우는 일반 행정사 업무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업무들은 다 행정사, 일반 행정사 업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은 해사 행정사이겠네요. 선박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행정사 업무랑 행정사 종류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같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답안지에 적을 때는 목차를 목적과 업무, 제한, 오른쪽에 금지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부터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답안 쓰기 할 때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 업무를 어떻게 답안지에 쓰면 되는지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고, 작년에 이제 기출이 나왔더라도 행정사법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심화 강의 때 한 번씩은 좀 써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자결, 실, 행사 5가지 중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행정사의 자격을 먼저 보면, 자, 여기는 행정사의 자격을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사 자격과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주제 3번 행정사의 자격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의 자격에 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결격 사이에 결에다가 동그라미, 자, 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실무교육의 실, 자결, 실. 그리고 7페이지에 행정사회 행에 동그라미 하시면 자결, 실, 행. 마지막에 사무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무소 9페이지에 사, 자결, 실, 행사. 이렇게 5가지를 요건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결, 실, 행사. 그 중에 자부터 할 거고, 이 중에서 자결, 실,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격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격 사유가 가장 법정 사유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격부터 보면, 행정사의 자격 내용을 보시면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 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통 9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는 일단 행정사를 대표해서 한 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사들은 보통 더 많거든요. 보통 한 3명 정도.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더 반영을 하는데 아직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반영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이 중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키워드만 하나만 그 중에서 시험 과목 등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장 행정사 자격은 목차만 기억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어떤 목차, 그 목차가 어떤 내용인지, 즉 행정사 자격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격심의위원회. 먼저 오늘은 그러니까 그 자격심의위원회 용어라도 입에 붙는 게 더 첫 번째거든요. 용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니까 용어를 행정 절차에서 행정 용어들은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그런 용어들은 먼저 입에 붙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구나.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걸 하냐라고 했을 때 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 취득과 시험 과목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 시험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일부 면제 보시면 경력에 의해서 면제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 시험에 의해서 면제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기서 키워드는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5년간. 그래서 5년간 시험이 정지가 된 경우, 이제 시험이 정지가 된 경우 5년이 지나야 이제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5년간은 응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5년간 이렇게 이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격심의위원회, 자격시험, 일부 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여기도 이제 목차 두 문자로 했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오늘은 자결실 행사 중요한 키워드만 목차로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는 복습하면서 제가 목차 두 문자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사에 넘어가시면
결격 사유 넘어가시면 행정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서 합격증이 12월 10일쯤에 이제 올해는 합격 공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월 10일 날. 그런데 이 합격하고 나면 합격증이 나옵니다. 합격증. 아직 자격증이 나오기 전에 실제 한 2주 정도. 근데 점점 이제 더 빨라져가지고 거의 일주일 안에 뭐가 나오냐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했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격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을 여러분이 1차, 2차, 그래서 1차 접수하고 그 다음 2차 접수하잖아요. 그리고 합격증, 최종 합격증이 나오는데 합격증이 나오고 나서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합격한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때 결격사유,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7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표시를 한 것처럼 7가지가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피,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파,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의 고, 그리고 그 기간에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다음 네 번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공무원으로서 집행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곱 번째,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거를 그냥 두 문자로 피파, 고, 집형, 공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파, 고, 집형, 공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좀 물어보셔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금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형법에 41조에 9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 여기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형법에는 이제 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수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금고, 이제 징역과 금고, 즉, 이제 어떤 감옥에, 이제 구금이, 감옥에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금고 징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고와 징역의 차이는 하나는 징역은 노역이 강제가 되고 금고는 노역이 강제가 아닌 경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이하는 그 이하의 형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7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파, 고, 집형, 공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를 구분하면 1, 2, 3 여기는 현재 피파, 피성년 후견인 등 피성년 후견인의 어떠한 심신미약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니면 파산 선고, 경제적으로 무능력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고를 아직 받기 전에 예정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피파고 이렇게 세 가지는 그래서 피파고 그 다음에 집형공자 이렇게 했을 때 피파고는 해당하는 기간에 그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형공자는 숫자의 기간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나누면 여기는 2년.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금고 이상의 아니면 징역이든 금고로 예를 들면 금고 어떠한 감옥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옥 대신 가는 대신 집행을 아직 유예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시간을 주는데 2년은 반드시 지나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섯 번째는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은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파면이 된 경우에는 또 3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이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 다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최소 3년은 지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가 있구나. 피파, 고집형, 공자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2, 3, 3, 3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발급되는 걸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시험 합격자는 아까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아까처럼 발급 절차 제가 합격증을 받은 다음에 1,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문장이 너무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쉽게 이해를 하시면 시험 합격을 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여러분이 절차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적인 용어대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법적인 용어대로 먼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기억을 하자는 게, 중요한 키워드는 시험 합격자, 그 다음 결격 사유, 그 다음 자격증 발급. 이건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건 아직 꼼꼼하게 아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재발급. 재발급은 말 그대로 서류에 어떤 보완할 게 있을 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뭐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사 업무신고는,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보시면 관할하는 시장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어디에 사무소를 하고 있는지 그 근거 자료가 그래서 제출하는 이유가 사무소를 통해서 관할하는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시장에게 어떤 서류? 업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자격증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제출하게 되면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수료증, 그 다음에 행정사회 회원증,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사무소는 명시적인 서류는 아닌데요. 여러분은 행정사가 합격이 되면 사무소는 무조건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허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의뢰인의 만약에 소재지를 어디로 한다라고 하면 그 소재지를 근거하는 뭐 사무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 승낙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든 아니면 본인 소유이면 소유자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든 그 해당하는 사무소를 하는 근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페이지 실무교육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실무교육 보시면 실무교육은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소양과 실무수습, 기본소양 및 실무수습 2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키워드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 다른 것보다 기본소양은 20시간, 그 다음에 실무수습은 40시간. 그래서 기본소양은 보통 3일 정도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은 5일 정도 해당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실무를 익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금 이제 좀 그러한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용어만 일단은 여러분이 수험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실무수습은 2가지,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 실무수습 이렇게 하시고, 공고는 보통 30일 전에 공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기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30일. 여기서 지금 이제 숫자만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은 10일 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양은 20시간, 실무수습은 40시간, 그리고 공고는 30일 전, 교육 신청은 10일 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무교육을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교육 권한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대한행정사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에 위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직접 행정사 교육을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 직접 해도 됩니다. 꼭 대한행정사에 위탁을 안 해도 됩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대한행정사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행정사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시에서 광역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은 시도지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도 시도지사가 만약 교육을 안 들으면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그래서 교육은 꼭 저희 행정사법에서는 과태료에서 교육에 한해서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시도지사가 등장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무교육의 권한은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현재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위탁을 대한행정사회가 위탁받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지금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키워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로 키워드로 이렇게 하시고 실제 답안지에 써야 될 때는 결국은 이게 다 조문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차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목차가 내용이 무엇이다. 목차가 내용이 무엇이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걸 통으로 다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하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목차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차. 실무수습은, 실무교육은 두 가지. 기본 소양과 실무수습 두 가지. 그 다음에 공고 교육 신청. 그리고 위임 및 위탁. 마지막은 교육 수료증이 나온다는 거죠. 교육 수료증 보시면 똑같습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